일단 오늘 이렇게 우리 동구구청의 여러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사실 뇌혈관 질환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아마도 우리 많은 그 선생님들의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은 한 번쯤은 이게 누가 뇌출혈을 당했다, 뇌경색을 맞았다,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가 굉장히 이제 저도 사실 진료를 하면서 환자가 응급실로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출혈 환자들이라든지 뇌경색 환자가 많이 오면 사실은 좋은 얘기로 환자들 마음을 달래고 싶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싶고 이해하고 싶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응급이 많고 저희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빨리 환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진행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환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힘든 질환인데, 오늘 어쨌든 제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 어떤 게 있고, 흔히 이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이 어떤 게 있고, 최근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조금 이런 질환을 조금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하면은 아마도 이전에도 한 번쯤 어디선가 강의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뇌혈관 질환을 저 같은 신경외과 의사가 다루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신경과, 신경내과라고 하죠. 신경과 선생님들도 다루고 있고 여러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신경과하고 저희 신경외과하고 또 이제 시술 같은 경우에는 또 영상학과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가시면은 어떤 데는 그냥 신경외과에 처음부터 보고 수술과 모든 시술을 한꺼번에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신경과가 갔다가 영상학과에 시술을 하고 또 치료는 어디서 하고 갑자기 신경외과를 갔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병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제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 뇌를 전공을 했고요. 뇌 중에서도 이제 뇌혈관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의 수술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저처럼 이제 40, 50대 되는 이제 의사분들이 우리 이제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차가 있듯이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수술이라고 하는, 저희 외과 의사라고 하는데 좀 수술도 하지만 인터벤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재 시술이라 해서 스텐트를 깐다든지 이런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혈관 질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과 의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저처럼 이제 시술과 수술을 같이 하는 의사가 바라보는 질환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데서 들은 거랑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수술적 치료라든지 어떤 시술적 치료나 이런 최신 지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목차는 간단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무엇인가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각각의 이제 우리 출혈성, 허혈성, 그다음에 약물 치료, 최신 지견이라든지 수술적 치료, 예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뭐냐, 우리 얘기 많이 듣습니다. 뇌졸중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요. 중풍, 이런 여러 개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뇌혈관 질환, 중풍, 뇌졸중 다 같은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한자로 써서 이렇게 많이 풀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뇌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심장이고요. 팔로 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라는 거는 크게 4가지 혈관이 올라갑니다. 경동맥이 앞쪽에서 2개가 올라가고 뒤쪽에서 척추를 따라서 뒤쪽에 2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이게 4개의 혈관이 경동맥 앞쪽, 척추동맥 2개에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우리 경동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동맥이 올라가고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뇌 안쪽은 이런 혈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근데 우리 뇌 안에 혈관이 이게 다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동맥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아듣기 쉽게 해서 상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뇌 안에 피를 공급해주는 그 혈관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하고요. 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수도 같은 피가 이제 조직에 피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빠지는 게 이제 정맥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뇌혈관 질환은 99%가 이 동맥 질환입니다. 정맥에도 그 질환이 생기지만 대부분 동맥성 질환에 의한 문제가 가장 많고요. 그게 터지든지 막히든지 그거에 의한 어떤 증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는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이런 출혈이라든지 막히든지 이런 것 때문에 뇌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로 뇌졸중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런 뇌혈관 중에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얘기하는 뇌출혈, 그다음에 뇌실뇌출혈, 뇌내출혈, 그다음에 우리가 꽈리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뇌동맥류 꽈리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이런 것들이 출혈성 뇌졸중에 이제 해당되고요. 그래서 출혈성 뇌졸중에 이렇게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뇌실줄 내에 출혈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출혈성 뇌졸중이고, 혈혈성 뇌졸중은 혈관 안에 이런 동맥경화 같은 찌꺼기 같은 게 쌓여가지고 막히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경색을 혈혈성 뇌졸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출혈성 뇌졸중, 혈혈성 뇌졸중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뇌혈관 질환은 이렇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저희 나라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암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가장 높은 사망률을 갖고 있지만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거의 이제 1, 2등으로 직접적인 그런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질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코드별로 환자분들의 이런 아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대부분 그 진단명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뇌혈관 질환 이런 거미막하 출혈이라든지 뇌내출혈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경색증 같은 거, 경색도 이제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합착이라든지 이 정도의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도 이제 뇌혈관 질환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뇌혈관 질환들의 환자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외래로 이렇게 걸어 오시는 분도 실제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냥 응급실로 바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응급실로 바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초응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외래로 오신 분들은 단순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이런 거 많이 호소해서 오시고, 약간 뭐 시력이 좀 이렇게 시야가 좀 흐려진다든지 눈이 잘 안 보여요. 운동했을 때 갑자기 평소에 괜찮은데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시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이 갑자기 어눌합니다. 뭐 인지가 좀 떨어져요. 뭐 한쪽에 마비가 옵니다. 이런 증상들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평소에 생활하다가 다른 증상들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이런 뇌혈관 질환을 일단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의심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치고서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뇌라는 건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예방하고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그래도 여러 질환 중에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이 어지러움증입니다. 어지러움증. 이게 가장 흔하고요. 여러 이런 증상 중에 물론 두통도 흔하지만 어지러움 증상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를 보면은 환자분이 너무 어지러워라고 되게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비인후과랑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이석증하고 과연 이게 뇌에서 오는 어지러움증이 헷갈리고, 그리고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갔을 때 이비인후과에서 괜찮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지러움증이 뇌에서 오는 중추성 어지러움증이냐, 말초성이라는 건 뇌를 이제 다음에 일단부터 말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어지러움증이 뭐 빈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어지러움증은 약간 신경계 어지러움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귀 안에는 우리가 이런 그 균형을 담당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세번고리관이 있는데 이런 데서 찌꺼기 같은 게 이런 고리로 떨어나가면 그 위치에 따라서 주로 눕거나 갑자기 움직일 때 주변이 빙빙 돌고 구역질 나고 이런 어지러움증이 이석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뭐 굉장히 덥거나 춥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기관들이 압이 올라가면서 충압감이라든지 어지러움증 같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전정 신경자체 염증이라든지 굉장히 어지러움증이 오래 가거나 그러면 또 이제 신경염이라든지 종양 같은 것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물론 이제 뇌 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뇌졸중이라든지 뭐 편두통성 어지러움증, 여기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를 구분하는 게 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이런 말초성 어지러움증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두통 이런 것들은 올 수 있지만은 뭐 시력장애라든지 뭐 편마비나 뭐 이런 인지장애 이런 것까지는 거의 동반되는 경우가 없고, 실질적으로 뇌 안쪽에 뇌 중추성으로 생기는 어지러움증은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저희가 뭐 이 시간 동안 다 훑어볼 수는 없고요. 일단 주요 질환들만 몇 개 이제 좀 중요한 것들만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거미막하 출혈, 뭐 내내출혈 이런 출혈들은 좀 먼저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먼저 제가 설명드릴 건데 동맥류에 대한 어떤 질문,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라는 거는 아마도 주변에 누군가 한 분쯤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가족 중에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흔한 병이 아닙니다. 200명 중에 1명꼴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하게 찍으면 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동맥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어야 될 부위가 혈류가 계속 치면서 그 혈관벽이 약한 부위로 이런 식으로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오릅니다. 근데 이게 안 터지면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다가 순간 터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지주막하 출혈, 거미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출혈로 병원에 내원합니다. 터졌을 때는 굉장히 환자분들이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요. 평소와는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병원으로 오시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70%입니다. 나머지 30% 환자분들은 터지자마자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실질적으로 사망률이 30%나 되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최근에 3월에 오신 5분 중에 4분이 특이하게 좀 저번 달에 그랬는데 바로 심마비, 심장 정지가 되면서 다 안 좋은 결과로 갔던 그런 환자분들인데요. 그런 환자분들인데 그럼 이런 동맥류가 생기는 원인들이 뭐 제가 이제 영어를 써는 이유는 뭐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게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뭐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얘기죠. 뭐 담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혈압, 뭐 유전성, 뭐 나이 고령. 근데 여성분들이 좀 많은 거는 이거 확실히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뭐 술, 담배, 감염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동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유전성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흔하게 생기고 어떤 특정한 질병에서 또 특정 더 많이 생긴다라는 보고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주막하 출혈 자체가 또 굉장히 이런 시한폭탄이다 이런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떠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이 증가되는 추세고요. 이게 14년 자료인데 지금은 거의 아마 7, 8만 명으로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 증가되는 추세는 실제적으로 이 동맥류가 많이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검진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뇌동맥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작게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발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고 저희 병원도 최근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많이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 터지게 되면 출혈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기저수조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기저부에 이렇게 출혈이 별 모양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뇌내 출혈이나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열어가지고 출혈을 빼내면 되는데 이 지주막하 출혈은 아까 보셨던 그 혈관을 따라서 피가 퍼지기 때문에 피를 빼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질환이죠.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환자분들 설명할 때 이거는 터졌을 때 이미 예후가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빼줄 수 없기 때문에 터지는 순간 나오는 피해량에 따라서 환자분을 우리가 단계로 나눠서 굉장히 좋지 않은 단계는 사망률이 거의 7, 80% 이상 이르기 때문에 실제로 뇌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터지기 전에 우리가 막아보고 터지지 않게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에 많이 기사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조금 쉽게 보시기 편하게 이제 기사들을 많이 인용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 보면은 겨울철 돌연사라는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 겨울철에 오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요즘에 거의 동등하게 오고요. 여름 뭐 봄 상관없이 거의 항상 동맥류 뭐 어제도 왔었고 그저께도 오고 계속 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그래서 꼭 겨울철에만 이런 동맥류가 파열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름에도 파열되고 뭐 요즘에는 사실 이런 계절적인 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한 두통이라든지 뭐 언어장애, 의식변화 이런 것들로 오게 되고 뭐 출혈 때는 이미 이건 통계야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20%가 이미 도중에 사망한다 이런 되게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동반 질환들도 많고 이런 흡연이라든지 고혈압,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흡연에 훨씬 더 민감한 걸로 돼 있고요.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도 이런 뇌출혈로 많이 옵니다. 20대, 30대분도 특히 흡연하신 분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 느끼지 못한 두통 때는 즉시 검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특히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열될 경우에는 병원에 이미 왔을 때 20-30%의 어떤 사망률을 갖고 있고요. 이게 또 이런 두통이 심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오시고 이제 집에 계셨다가 재출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사망률은 거의 다 돌아가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미막과 출혈을 말씀드렸건 이 혈관에 이렇게 약해져 있는 벽으로 이런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풍선처럼. 물론 이게 갑자기 한 번에 부풀어 오르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오르다가 어느 순간 터지게 됩니다. 이게 터지게 되면 우리가 치료 방법을 크게 이렇게 머리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위치까지 확인해서 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클립으로 찝는 결찰 수술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이거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수십 년간 우리가 수술해왔던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제 20년 전부터 이런 수술도 물론 같이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시술로도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열지 않고 우리가 대퇴부 혈관을 따라서 올라가서 카테터를 굉장히 작은 카테터를 이렇게 혈관 내에 넣은 다음에 코일 같은 걸 작은 백금으로 만든 이렇게 실타래 같은 이렇게 그 코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혈관 안에 넣어놓으면 이거 혈전이 생기면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맥류 안으로 피가 안 들어가면서 그래서 치료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처음에 이런 방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게 주요 수술이 되겠냐 이렇게 싶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10년 전부터 해서 거의 이제 5년, 10년 전부터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80% 환자들을 코일 색전술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10명 오면은 8분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코일로 하고 있고 수술도 이제 가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일이 이런 동맥류에서 혈관이 나간다든지 위치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출혈됐을 때 출혈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하여튼 코일보다는 이제 수술을 하면서 같이 이제 출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방에서 결찰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현미경을 보고 미세한 이런 혈관들을 다 박리해가지고 이런 클립 같은 걸 이렇게 목 부분을 찝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립 그 동맥류 안으로 혈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재출혈되거나 재발하거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동맥류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간 게 있는데 이 동맥류를 그러면 우리가 다 치료해야 되냐?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뭐 2mm짜리도 있고 어떤 분은 1mm짜리도 있고 어떤 분은 10mm짜리도 있고 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동맥류를 다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부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위가 뭐 약간 다른 혈관하고 같이 교통하는 부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3mm나 4mm인 경우에도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관 동맥류에 조그만 이런 블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풀어 동맥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변으로 또 새로 조그만 그 세게 또 부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딸세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잘 터지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5mm 정도 학회에서 우리 권고하는 것도 5mm 정도 이상 되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수술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고 이렇게 부풀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클립으로 찝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혈관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 보고 이렇게 이것도 동맥류가 이렇게 있고 클립으로 찝고 이걸 이제 그냥 막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혈관 주변에 나가는 이런 작은 혈관들이 이게 우리 뭐 다른 배 열어서 하는 수술처럼 다 크게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나간 다른 어떤 혈관들을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기술적으로 수술하면서 또 이런 혈관 검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류 안으로 클립을 찝고 피가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주변에 혈관들이 잘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혈관을 잘못 보면 끝나고 나서 마비나 이런 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우리가 수술하면서 같이 시행을 하면서 이걸 물었을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혈류가 안 가면 이 전기생리 검사에서 이게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보이면 다시 클립을 모양을 바꿨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방법을 써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머리를 열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특히 파열대 환자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터져서 오는 경우에는 빨리 감압 목적도 있고 빨리 이제 결찰 수술을 해서 이제 재출혈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파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찍었더니 우연히 발견돼서 터지지 않은 동맥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열어서 개두술 해가지고 결찰 수술 하자 그러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크겠죠. 뇌를 또 열어야 된다, 또 머리에 상처가 난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코일 색전술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코일 색전술은 뭐 이렇게 카테터 안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말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이즈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이즈 동맥류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넣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얇은 확대성을 걷지만 굉장히 얇은 백금으로 만든 실타래 같은 걸 넣으면은 보통은 한 30에서 35% 넣으면 이제 혈전이 생기면서 안쪽으로 막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카테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면은 안으로 이제 피가 안 들어가는 이 까만 게 이제 우리가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찍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에 이제 그 피가 안 들어가면서 막히게 되는 이런 색전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카테타를 하나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방법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카테타를 이렇게 2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목 부분이 비교적 조금 넓은 부위, 좁지 않고 좀 넓은 부위는 우리가 코일을 넣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2개를 넣어가지고 코일을 2개를 엉키면서 넣으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 부분도 굉장히 이제 우리 타이트하게 잘 막혀 있고요. 혈류 같은 거 잘 가고 있고. 보통은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지만 이런 시술 같은 경우는 보통은 2시간, 한두 시간에 끝나고 장단점이 있겠죠. 수술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열어야 되고 또 염증 그 상처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실밥도 끌어야 되고 항생제를 오래 써야 되고 그래서 보통 입원 기간이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겠지만 이런 그 코회색전술 같은 경우 대부분 뭐 2박 3일에서 3박 4일 상처도 없고 그리고 집에 쉽게 빨리 갈 수 있고 굉장히 회복이 빠르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코회색 전술이 이렇게 또 굉장히 목이 넓은 그런 동맥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넣으면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그림인데요. 그래서 코일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면 할 수가 없겠죠. 혈류를 방해를 되겠고 혈전이 생길 수 있겠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스텐트를 혈관 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코일을 넣으면은 스텐트가 코일이 새 나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스텐트를 이용한 코일색 전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스텐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면서 사실 이제 수술적인 그런 치료보다는 이렇게 비침식적으로 스텐트 이용한 코일색 전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술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텐트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이 스텐트라는 게 한번 깔리게 되면 이 안에 혈전 같은 게 잘 생깁니다. 뭐 우리가 피떡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혈전이 많이 생기면 혈전이 가만히 또 있어주면 다행이지만 혈전이 계속 떨어나가게 됩니다. 떨어나가면 이제 계속 반복적인 뇌경색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이런 아스피린이라든지 우리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항혈소판제제 약을 충분히 오래 복용하셔야 됩니다. 6개월, 뭐 길게는 1년 또 그 이상 복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약을 복용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약이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스피린에다가 클로피도그렐 이런 약을 2가지를 쓰게 되면 굉장히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장내 출혈이라든지 뇌내 출혈이나 또 이런 잇몸 출혈, 멍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어떤 상태라든지 고려해서 약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사진들은 다 제가 치료하고 있는 거고요. 치료한 사진들인데 이게 동맥류가 여기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맥류에다 코일을 넣고 스텐트를 이렇게 깔아서 치료한 모습이고, 이것도 이제 동맥류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목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말고 여기다 스텐트를 이런 식으로 깐 겁니다. 깔아가지고 혈류는 잘 유지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텐트를 이용한 코일색 전술을 치료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근데 또 이런 코일색 전술의 단점은 하고 나면 한 60~70% 정도는 미세한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무증상인 경우가 뭐 90에서 95%고요. 한 5% 정도는 유증상의 뇌경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크게 오는 경우보다는 또 1~2주 정도 재활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정상생활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또 동맥류라는 게 이게 작고 중간 정도의 크기도 있지만 뭐 15mm 이상 되는 거대 동맥류도 있습니다. 큰 동맥류. 이 거대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일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쪽으로 코일이 다져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재발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스텐트가 또 이건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스텐트인데 굉장히 아까 보신 스텐트보다는 다르게 굉장히 촘촘하죠. 이 망이 굉장히 촘촘해서 그냥 스텐트만 깔아줘도 얘가 이제 혈전이 생기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외에서는 이 혈류전환 스텐트로 작은 동맥류도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5mm짜리도 하고 있고 뭐 3mm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험이 안 돼서 이게 하나에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 안 되고 아직은 못 쓰게 지금 나라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큰 15mm 이상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근데 이게 아마 10mm 점점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아마 그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 이쪽에서 많이 바꾸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그 혈관 내 수술, 코에색 전술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빨리 발달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수입이 안 되는 그런 장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쪽으로 좀 더 동맥류 치료는 더욱더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일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작은 동맥류하고 뭐 중간 정도 큰 동맥류 크기별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리케너레이션과 재발률입니다. 다시 열리는 것들 이렇게 보면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건 결찰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를 열어가지고 이제 클립으로 찝으면 클립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일 같은 경우에는 혈관 안에다가 이게 실타래를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쪽으로 다져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작은 동맥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큰 동맥류는 거의 재발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그 혈류 전환 스텐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기술이 보완이 되면서 좀 더 이런 재발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미막혀 출혈이 뇌동맥류가 되면 대부분 이제 합병증들이 또 옵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찍었을 때는 이렇게 이게 뇌실이라고 하는 거는 뇌 안에 물주머니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주머니에는 항상 우리가 뇌촉수액이라고 해서 매일마다 500cc 정도의 뇌수가 생겼다 흡수하다 계속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게 흡수가 잘 안 되면서 이 뇌실 안에 물이 계속 이렇게 고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두증이라고 해서 물탱크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 뇌를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동장애라든지 소변장애, 기억력장애, 인지장애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 수두증이 오게 되고 합병증들이 주 3대 합병증들이 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출혈이 되면은 혈관 주변에 나온 출혈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뇌경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성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시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작은 뇌경색들이 좀 올 수 있습니다. 예, 이것들은 이제 60~70% 정도 다 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로 잘 해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면 이게 주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발하게 되면 이게 치료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그다음에 보통은 초반에는 6개월에 한 번 찍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매년 한 번씩은 3년까지는 혈관 CT라든지 MR로해서 혈관 검사를 해가지고 뭔가 병변이 있는지 계속 봐야 됩니다. 재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텐트를 깐 경우에는 약물을 잘 드셔가지고 혈전이 안 생기게 잘 해야 되고요. 1년, 2년이 지나서도 가끔 뭐 우리가 발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약을 끊는 경우에도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을 끊는 것도 이렇게 주의를 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아까 뭐 제가 그 위험인자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의사분들이 환자들 설명할 때는 이 5가지 혈관성 위험인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에 대한 어떤 얘기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되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혈관 검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경험하지 못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 반드시 이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규칙적인 적절한 운동 습관, 식습관 이거는 언제나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상염수체 우성 다낭 신주란이라고 해서 신장에 이렇게 낭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물주머니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유병률이 올라간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과 동반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동맥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뇌내출혈을 좀 보시겠습니다. 뇌내출혈은 이렇게 뇌 실질내에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뇌내출혈은 크게 이렇게 심부에 깊은 부위에 생기는 뇌내출혈이 있고, 그리고 뇌 겉에 피질 쪽에 생기는 뇌내출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부 쪽에 생기는 뇌내출혈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원인인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런 뇌 기저액이라든지 기저액이라고 요 출혈이 좀 기저액 부위인데요. 시상이라고 하는 거 이 안쪽을 시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가 주로 우리 겉에서 가는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길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데가 터지게 되면 한쪽의 편마비가 거의 다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오른쪽 같은 경우 왼쪽에 편마비가 오겠고요.
또 이게 출혈이 왼쪽인 경우에는 또 우리 대부분 언어 중추가 여기 브로카 영역이라고 해서 이게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어장애라든지 구음장애, 말을 잘 못한다든지 말을 해도 좀 떨림이 있다든지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왼쪽 같은 경우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기저액이라든지 시상부의 편측마비라든지 감각 이상, 언어장애를 많이 동반될 수 있겠고, 이 피질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피질에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혈관 기형이라든지 뭐 다른 걸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연세가 많으신 뭐 60세 이상이나 뭐 70세 되신 분들이 이런 피질에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아밀로이드라고 해서 이 뇌 안에 생기는 단백질인데요. 그게 이제 혈관에 그 침착되면서 혈관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이 터지게 되는 그런 퇴행성 중에 하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뇌내 출혈이 생기면 양이 적은 경우, 적어도 20cc 이하 정도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혈압 관리하고 위암자 관리하면은 대부분 피는 2, 3주 내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하고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지만은 양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양이 많고 뇌 실안에도 피가 되고 뇌도 가운데에서 한쪽에 밀려 있고 그렇게 되면 의식이 나빠지겠죠. 뭐 환자 이름도 얘기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로 피를 빼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수술을 빼는 것도 그냥 다 머리를 크게 열어가지고 피를 빼는 건 아니고요. 양이 약간 그래도 25cc나 30cc 저희가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양이 적은 경우에는 천공술, 머리를 열지 않고 구멍만 조그맣게 내고 이 가운데를 우리가 타겟을 잡아가지고 관을 넣어가지고 피만 빼주는 그런 천공술을 이용한 혈종 제거라든지 머리를 또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개두술을 해야겠죠. 머리를 크게 열어서 피를 빼줘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적극적인 조기 재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CT를 입력을 하면 내비게이션이 그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카테타를 넣으면 얘가 어디로 갈 건지 어느 위치에 정확히 찌를 수 있는지를 모니터를 보면서 찌르게 되면은 관이 여기 하얀 게 이제 관인데 관이 이제 구멍 하나만 내가 머리를 열지 않고 구멍 하나만 내서 타겟을 잡은 다음에 피를 뽑아주고 남아있는 피는 이제 관으로 나오라고 좀 넣고 나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고요. 하지만 양이 많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두술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 뽑아줄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크게 열어서 피를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출혈성 뇌졸중 많이 흔히 보는 두 가지 질환이고 이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짧은 시간에 다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 질환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건 이제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이제 아까는 출혈이지만 터진 거죠. 이제 허혈성 뇌졸중은 이제 뇌경색 같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히는 보시면 사진에서 MR에서 보면 이렇게 그 중대뇌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대뇌동맥의 그 입구가 굉장히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혈류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좁아지니까 이제 빠른 혈류가 빨리 되면서 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도플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고 이런 혈관 검사에서도 굉장히 좁아진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혈성 뇌졸중은 원발 부위에 이런 원발 부위라고 하는 건 혈관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체에 이제 동맥경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뭐 심방세동이라든지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뛰면서 심장 내에 이제 혈전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고 걔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면서 뇌 쪽에 이런 혈관들을 막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색전성 그런 뇌졸중이 오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두 개는 동맥경화성 협정입니다. 원발 부위에 이제 이런 찌꺼기 같은 게 쌓이면서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돼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심한 경우 70% 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인자는 아까 우리가 뇌혈관 위험인자는 다 똑같습니다. 뭐 출혈이나 뭐 경색이나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담배, 뭐 술은 여기는 빠져 있지만 대부분의 또 술은 또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가장 위험한 건 혈압, 고지혈증, 특히 이제 당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돼 있고 주요동맥이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걸 이제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혈성 뇌졸중은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을 죽상동맥경화증 이런 얘기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영어로는 뭐 아세로스클레로시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세로시스, 뭐 스클레로시스를 두 개를 합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혈관이 내벽이 이렇게 두꺼워지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드시면서
혈관 내피 자체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이 두 가지의 기전에 의해서 혈관이 딱딱하게 되고 막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위험 인자로는 뭐 고령인 경우,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 더 오히려 이게 혈액성 뇌졸중이 많이 오는 걸로 돼 있고, 당뇨, 그다음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병력이라든지 반복적으로 뇌경색에 과거력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런 위험 인자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우리나라 이슈가 이제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이제 뇌졸중이 굉장히 증가한다. 미세먼지가 올라가면 이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작은 2.5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 혈류내로 들어가서 혈관 내 혈자를 만들어서 이게 뇌졸중을 증가시킨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도 빅데이터 같은 거를 센터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건 논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뇌졸중이 26% 증가하고 있고 60세 이상에서, 그리고 이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미세먼지가 뇌경색보다 뇌출혈을 더 많이 일으킨다. 그리고 뇌동맥류 파열도 오존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에 의해서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 언론에서는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인용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확실히 아까 저희가 빨리 내원해서 혈관을 뚫어야 한다든지 출혈돼서 뭐 막아야 된다, 이런 경우, 이런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그래서 일단 혈액성 뇌졸중 환자가 오면은 일반적으로 혈관 CT라든지, 우리가 혈관 검사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혈관 CT도 되고요, MR도 되고, 혈관 촬영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CT로도 어느 정도 혈관의 정확성을 굉장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T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영제를 맞아야 되고 방사선을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MR 혈관보다는 오히려 CT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T만 찍어도 혈관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MR 비용적인 측면에서 CT가 가격이 훨씬 MR보다 싸지만 반값 정도로 싸기 때문에 장단이 있습니다. MR은 이제 급성 뇌경색이 있는지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 촬영술을 하게 되면, 조영술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입원도 하셔야 되고 좀 번거롭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오면, 이런 허혈성 뇌졸중 환자분이 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냐, 뭐 먹어야 되냐, 그리고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약들 같이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약들을 저희가 그냥 막 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의사분들이 여러 센터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와파인이라는 약을 처음에 1950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와파인이라는 약을 혹시 주변에 누가 사용하는지,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혈액 검사도 굉장히 자주 해야 되고요. 용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약이고, 출혈이나 이런 위험성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심방세동이라든지 좀 심장 문제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이제 노악이라고 하는 다른 약이 나오면서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와파인이라는 항응고제를 사용했다가 2005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스피린하고 와파린 사용했더니 뭐 특별히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으로 이런 와시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뭐 아스피린으로 바뀌고, 또 이제 아스피린만 써야 되냐, 갑자기 뇌경색이 온 사람이 이제 아스피린 하나만 쓰기에는 위험하지 않겠냐, 뭐 제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터디들, 와파린이랑 클로피도그를 두 가지 쓴 거 군하고 하나만 쓴 군하고 비교하고, 어쨌든 이게 좀 뭐 재미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스터디를 통해서 이게 어떤 게 잘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사분들이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임상에서는 뭐 무증상의 중등도 이하의 어떤 혈관 협착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은 아스피린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화한 경우에는 뭐 실로스타졸이라든지 메소글리칸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약을 하나 단독으로 쓰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근데 예전 선생님들은 이제 혈압만 있으신 분들도 이런 약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혈압만 있고 단순히 그런 혈관 협착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한테는 아스피린 쓰는 거는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혈관 협착이 있고 위험이 있으면 일단 아스피린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뇌경색에 소리 발현된다거나 중증 뭐 70% 이상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에다가 클로피도그레라고 하는 두 가지 요법을 쓰고, 환자분이 안정이 되면 뭐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하나를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뭐 당뇨약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약 이런 약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약물만 치료할 수 있냐, 우리가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 어떠냐라고 이렇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뇌 안에 협착이 있는 경우하고 경동맥에 협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동맥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경동맥 협착하고 뇌 안쪽 협착. 그래서 이제 뇌 안쪽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경동맥 같은 경우도 스텐트를 할 수 있지만 또 수술적인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혈관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혈관 주변에는요, 그 협착이 있는 주변에 굉장히 작은 혈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혈관내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뭐 한 번 정도 뇌경색이 오고 이런 경우에 한 70%나 80% 있는 경우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유명한 스터디인데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샘플 스터디로 굉장히 유명한 스터디인데, 이 스터디에서 보면은 어쨌든 공격적인 약물 치료가 훨씬 더 좋은 경과를 보인다. 그리고 초반에 이런 스텐트를 삽입하면서 증가할 수 있는 유병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적인 약물 치료가 우선이다라는 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혈관 내 안쪽으로 있는 혈관 협착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술을 또 갑자기 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예를 몇 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경동맥에 협착이 있는, 경동맥이 아니고 이건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나간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경동맥이 잘 보이는데 왼쪽에는 잘 보이진 않죠. 다행히 뭐 반대쪽에도 피가 좀 넘어가서 왼쪽에 이제 피가 좀 가긴 하지만, 혈류 검사를 하면 이렇게 혈관이 가다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심장에서 떨어나가지고 막아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통 4.5시간 내로 오면은 이런 그 혈전 용해제 같은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텐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혈전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는 시술을 하게 되고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막혀 있는 거 보게 되고, 쭉 바로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끄집어 당기면 혈전이 빠지면서 혈류가 바로 개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혈전 같은 게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통을 하게 되면 환자의 예후라든지 이런 게 좋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4.5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시술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24시간까지 하는 걸로 아마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거 아직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바뀔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환자들한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오래된 환자들일수록 하고 나면 재개통된 이후에 출혈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개통되면서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경동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분은 이제 오래 걸으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증상으로 오셨고요. 이렇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경동맥이 굉장히 좁은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의 입구가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굉장히 좁아져 있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스텐트를 대기 위해서 이게 필터 같은 걸 댑니다. 그래서 여기 풍선을 부풀리면 찌꺼기가 떨어나가기 때문에 뇌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필터 같은 걸 대고 풍선 성형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스텐트를 좀 깐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혈류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통은 치료할 수 있겠고, 경동맥 협착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 시술도 한 3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굉장히 희귀병입니다. 뭐 모야모야병, 예전에 뭐 뉴스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어떤 여학생이 누구한테 어떤 그 길거리에서 막 뛰어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그게 이제 모야모야병이죠. 굉장히 혈관이 정상적인, 아까 보셨던 진한 혈관들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리고 이게 비정상적인 뭐 혈관들이 막 자라나는 겁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쉽게 터진다든지 막힌다든지 그 출혈이나 뇌경색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한 운동을 하면 힘이 빠지고, 굉장히 이제 심한 운동을 하고 과호흡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혈류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하필 이제 동아시아 쪽에, 한국하고 일본에 굉장히 많은 질병이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니면은 이제 40대 이렇게 두 번 피크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고발이고 여성이 좀 많은 특이 질병인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질병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좀 발현되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야모야 환자가 출혈로 많이 오고요. 일본은 이제 뇌경색으로 좀 많이 오고 있고,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회색이 성인인데, 성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출혈로 많이 오고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간질이라든지 뇌경색으로도 많이 옵니다. 옷에
구세 이런 애들이 막 뇌경색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야모야를 의심해봐야 되겠죠. 모야모야 병은 사실은 뭐 정확한 지금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야모야 병은 말씀드린 대로 뇌 혈관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막히는 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부상혈관을 외경동맥이라 해서 두피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다 방해해가지고 두피혈관을 이런 두피혈관을 방해해서 두피혈관을 이렇게 뇌내 혈관으로 이렇게 꼬매줍니다, 같이. 그래서 두피혈관에서 뇌 안쪽으로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수술적 치료도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고 나서 뇌경색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또 터지는 경우도, 문합한 데가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치료가 정립이 정확히 안 돼 있는데요. 어쨌든 센터마다 많이 하시는 데는 또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냥 약물 치료만 하는 데도 약물 치료만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질병들이 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뇌혈관 질환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정맥 기형이라든지 뭐 동정맥 루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짧은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위험 인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이 혈압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굉장히 치료에 대해서 수영을 빨리 하시고 약을 잘 드시는데, 남성분들은 나 안 먹어도 돼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최근에 낸 그 논문에도 보면은 55세 이하의 젊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많은 경우에 MR에서 굉장히 미세한 출혈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위험이자는 역시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분들도 약은 일단 먹고 혈압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음식이라든지 식사 조절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 하시면서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약을 다시 끊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1kg 정도 줄이시면 그 혈압이 1 정도 떨어지는 거 돼 있으니까요.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뇌혈관 질환 예방할 수 있겠고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의심 증상이 발현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병원에 상의하시고, 대기 환경이 좋지 않다, 최근에 이슈니까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